안녕하세요. 김재열과 함께하는 인천여행 스케치. 오늘은 인천 중구 계양장 문화거리 일대를 돌려보고자 하는데요. 1883년 제물포항이 개항되면서 인천은 서구문물 유입의 길목이 되기도 한 곳인데요. 지금부터 인천 근대 유적과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스토리를 찾아서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개항부터 광복까지 우리나라 개화기를 열고 근대화를 이끌어온 인천 중구 일대를 둘러볼 텐데요. 1883년부터 1945년까지 약 130여 년의 역사 흔적을 간직한 인천 중구에서 그곳을 만들고 살아갔던 인물들의 숨결까지 고스란히 느껴봅니다. 인천 계양누리길을 따라서 펼쳐지는 소중한 문명의 발자취를 통해서 중구의 진면모를 발견해 보시죠. 첫 번째 여정은 서양의 문물을 도입한 최초의 근대식 호텔, 대불호텔이 있던 자리에서 시작하는데요. 이곳은 개황과 함께 서양인을 상대로 하는 근대식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1888년 일본인 사업가에 의해서 건립되었던 대불호텔터입니다. 한국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를 비롯해 다양한 서양인들이 이곳에 투숙했고 그에 대한 기록이 남겨졌죠. 하지만 1899년 경인선의 등장과 함께 대불호텔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놓이면서 이곳을 드나들던 외국인들의 발길은 뚝 끊깁니다. 결국 1918년 청나라 사람에게 매각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가 1978년도엔 건물이 완전하게 철거되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의 사진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찍어놓은 엽서, 그림 엽서에 의해서 그렸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빨간 벽돌 건물로 이렇게 3층 건물과 꿀뚝이 보이는 뚜렷한 서양식 호텔의 장면이었습니다. 그거를 재현해서 그렸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냥 집터만 남아있고 정말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불호텔이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다면 개항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쉬움을 간직한 채 서붓서붓 다시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역사의 거리를 걷던 중 오래된 석조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구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외관이 인상적인 이곳은 한때 일본 제1은행 인천 지점으로 쓰였던 인천 계양박물관이었는데요. 주출 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구성한 절충주의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인천 계양박물관의 주 전시실이자 인천 계양장의 근대 문물을 조명하는 제1전시실부터 살펴봤는데요. 이곳엔 1883년 개항 후 인천항을 통해 처음 소개된 근대 문물 가운데 대표적인 유물들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과 서울 사이에 처음 도입된 우편제도, 그리고 통신제도와 관련된 자료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1897년에 사용된 벽걸이형 자석식 전화기는 물론이고 1910년대 사용했던 전신기 등을 보면서 개항 이후 인천항을 통해서 유입된 근대 문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도사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는 제2전시실로 향했는데요. 경인철도 개통 당시의 기관차 모형 등 한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 관련된 유물과 자료를 관람객에게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개항박물관 와서 옆에는 개항 당시의 중요한 유물들을 전시해 있고 바로 옆방에 이 실에는 그 한국 최초의 철도사가 잘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 방은 어떤 방이에요? 설명을 좀. 이곳은 개항 후의 인천 풍경을 나타내는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현재 이 개항박물관의 앞의 거리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고 오신 대불호텔의 옛날 모습과 지금 현재 이 개항박물관의 이 전신인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 또 일본 58은행의 모습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거리.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었군요. 그럼요. 대불호텔 때는 아까 터만 남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건물도 여기 보이게 했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4전시실을 들여다봤는데요.
제사 전시실은 이곳이 은행으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금고였습니다. 아, 그래서 철문도 아주 육중하게 되고 벽도 보니까 한 80cm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네, 들어있군요. 네.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금괴도 보관하고 네. 뭐 물론 이제 현찰도 보관하고 그랬겠죠. 예,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1883년 일본 제1은행 부산지점의 인천 출장소로 개설됐다가 1888년 인천지점으로 승격되었던 이곳. 초기에는 해간세와 한국에서 생산되는 금괴 및 사금의 매입 업무를 대행했으며 점차 예금과 대출 등 은행 고유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1909년엔 한국은행 인천지점, 그리고 1911년엔 조선은행 인천지점으로 변경됐다가 광복 후 다시 한국은행 인천지점으로 전환됐으며 현재는 인천계양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옛날에 석빙고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예. 어떠세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아까 들어오실 때 벽의 두께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3G 폰을 사용할 때는 이곳에서 전화 통화도 안 되고요. 아하. 인터넷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 정도로 예. 보호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전화기도 안 될 정도로. 예, 전화도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곳을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남겨진 공간을 이렇게 박물관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항 후 서구 문물이 유입된 창구이며 역사가 시작된 곳 인천.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건축물들이 많이 유실됐지만 아직도 거리에는 험난한 세월을 견딘 이국적인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요. 기둥과 기단 부위를 돌로 마감했으며 단층으로 지어진 인천계양장 근대건축 전시관도 그 중에 하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석주가 정교하게 시공돼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건물은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으로도 사용되었는데요. 일본 제1은행, 일본 제58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 금융계를 식민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따라 설계되었고요. 1936년 조선 식산은행 인천지점으로 인계됐다가 강복 후엔 한국흥업은행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6년에는 인천계양장 근대전시관이 되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시관 안에는 각국의 외교관사를 비롯해 소실된 외국인의 주택 및 건물을 재현한 모형이 전시 보관돼 있었는데요. 이처럼 근대건축 전시관은 인천 지역에 아직까지 남아있거나 유실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소개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우리는 최초의 인천이 한국 최초의 도시계획에 의거한 도시 제물포항입니다. 그때 건축된 외양품, 소위 말해서 일본식 건물이나 영국식, 독일식, 뭐 러시아식 이런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게 소실되고 일부 남아 현존하고 있는 건물들은 그나마 잘 보관이 돼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18은행을 이렇게 근대건축박물관으로 이렇게 유지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역사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 교훈 삼아서 좀 더 잘 보관하고 문화에 대한 애착과 또 교훈을 삼아야 될 그런 좋은 기행의 장소가 바로 이런 근대건축박물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인천 근대 문화를 탕반하다 보면 수치스러운 우리 역사를 상기시켜야 하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근데 조선의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만드는 구 일본 제18은행을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건축 모형 중 한국 최초로 건립된 성공의 교회가 화백 김재열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한국교회 건축 양식으로는 유일하게 서양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서 발달한 바실리카 양식을 따른 건물이고요. 화강암으로 견고하게 쌓은 중세풍의 석조 건축물로 외벽은 붉은 벽돌을 사용해서 장식했는데 창문은 보이지 않지만 벽돌 사이를 틈을 내어서 대신했고요. 여기에 한국 전통미를 살려서 처마를 마감한 후 창호비 벽체 부분을 섬세하게 처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모형들은 대체로 비교적 정확하게 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이나 사진에서 보는 것 플러스 확실한 입체 형태를 알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답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그 퍼스펙티브는 그 바로 멀리 조망할 수 있는 거리가 없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게 저 모형을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또 다음 현재 가서는 아마 다른 뭔가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형을 그렸습니다. 아마 여기 방문하시는 모든 학생이나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각도에서 모형을 관람하고 건축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참고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아마 제가 스케치 이후에 방문해야 될 곳이 성공의 내동교회인데 이 모형과 제가 그린 그림과 어떻게 또 사실이 증명될 건지 궁금해지네요.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내동교회의 실제 건축물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을까요? 기대에 부푼 나머지 옮기는 발걸음마저 가벼워지는 것 같았는데요. 마침내 시유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된 대한성공의 인천 내동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도 인천 계양장 근대 건축전시관에 전시된 모형과 매우 흡사한 외관을 갖췄는데요. 성당의 측면도 적벽돌로 연출된 작은 개구부만 있는 벽으로 처리되어 매우 독특했습니다. 사실 내동교회 선교는 1890년 9월 영국 종군 신부였던 코프주교와 랜디스의 포교 활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프주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포교에 전념했고 랜디스는 현재의 성당 자리에서 성누가병원을 개설하고 의료 구호 사업에 전심하며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코프주교와 함께 포교 활동을 하려던 랜디스는 조선의 의료 환경이 극도로 열악함을 알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질병에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됐고 아직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죠. 따라서 현재의 건물은 원래 성누가병원이 있던 것을 세운 것으로 1956년 6월에 완공됐는데요. 알고 보면 이곳은 1902년엔 잠시 러시아 영사관으로 사용됐고 1904년 제물포 해전 당시엔 일본 적십자 병원이 설치되기도 했고요. 1934년 인천 전도구로 승격했으며 6.25 전쟁 때 일부 파괴되었던 것을 수리해 1955년까지 중학교 교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빛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교회 내부는 신비로우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화백 김재열도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신자분이 직접 필사한 성경책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신앙의 무게와 깊이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또한 이곳 내동교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꼭 보여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며 화백 김재열과 함께 2층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본 그곳에는 100년에 넘는 세월을 머금은 전기 오르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6.25 시절 연합군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됐으며 음색도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기 오르간이라는 거 정말 보물 같은 건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오르간은요. 네. 6.25 때 연합군으로 파견된 영국 군함이 네. 그 군함에서 예배를 때 사용하던 전기 오르간입니다. 전기 오르간. 네. 예, 네.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네. 영국군들이 예. 본국으로 갈 때 이 네. 오르간만 이 성당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하셨군요. 그럼 적어도 100년은 됐다는 얘기인데요.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100년 넘었다는 얘기고. 지금도 쓰고 계세요? 지금도 미사 중에 이걸 사용하죠. 그렇군요. 저는 긴지는 몰라요. 네. 근데 하여간 뭐 이 외형도 아주 깨끗해 보이고 예. 정말 귀중한 거네요. 네네. 예? 내동교회 관할사제 고석영 신부님과 함께 제물포 성당이라고도 불리어진 내동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봤는데요. 이 성당은 그렇게 오래된 성당은 아니지만 네.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는 올해가 124년 됐습니다. 124년. 네. 교회 설립한 지 네. 124년 됐는데 그리고 이 자리는 네. 성당 자리가 아니라 그 성누가병원. 네, 네네. 랜디스 박사가 설립한 예, 성누가병원 자리가 성누가병원에서.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였는데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네. 한포사격 그런 걸로 인해서 성당도 무너지고 네. 또 여기 있던 병원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1953년도에 네. 53년도에 영국 해군들이 헌금으로 이 성당을 그렇군요. 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군요. 56년도에
4월 23일 날 새로 축성을 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화강암으로 해서 아주 뭐 모양은 화려하지 않지만 네. 다소곳하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그런 예, 건축 예. 양식을 띠고 예, 있고. 이 성당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네. 원래는 이러한 그 고대 양식의 성당들은 벽이 화려한데 네. 전혀 화려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대신 작은 벽들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십자가 형태를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이요. 저렇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성당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네. 꼭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갖게끔 해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린다. 아, 그런 느낌을 그렇군요. 갖게끔. 저는 지나다니면서 벽돌 쌓기 장식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십자가 예, 다 연결돼 예, 있고 예. 벽돌로 아주 정성껏 이렇게 네. 치장을 했네요. 네. 검소하면서도 오히려 그게 의미가 있고 아이고 진짜 대단하네요 아주. 교회 내부 목조로 된 천장도 눈길을 끌었는데 반원 모양의 천장은 마치 한옥을 연상케 했고요. 세례대 위에 새겨진 연꽃 모양의 십자가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믿던 종교인 불교를 포용한다는 의미까지 담아내 동서양의 특징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제작된 건축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유공원이 있는 응봉산을 관통해 인천항과 전동을 연결하는 무지개 모양의 동그란 돌문. 홍해문이 바로 다음 스케치 여정지인데요. 낭만적이고 어딘지 모르게 고풍스러워 보이는 이 문은 1905년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공편대에 의해서 착공되어 1908년 완공되었고요. 화강암을 쪼아서 약 10m 높이로 쌓았는데 설계와 감독은 일본이 맡고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은 이 문의 축조를 통해 당시 포화 상태였던 일본인 조개지를 만석동 방향으로 확장해 물자 수송의 편리함을 도모했고 문 1호는 각국 조개와 기상대로 가는 길이 마련됐죠. 예부터 한자에 따라 홍여문 또는 홍예문 등으로 불렸지만 무지개 모양의 돌문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는 같다고 하네요. 그렇게 홍예문을 지나 솔향을 가득 머금은 산책로에 들어섰는데요. 그리 넓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쉼터, 자유공원에 다다랐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의 풍경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또 다른 근대 개항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천국과 일본을 비롯해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낯선 환경에서 느낀 불안과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 1891년 조직된 사교클럽, 제물포 구락부가 다음 여정지인데요. 현재도 인천국제문화교류 페스티벌을 비롯해 근대 문화의 현장으로 사용되는 제물포 구락부엔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중국 관동 일가의 목조 단층 건물에 자리하던 제물포 구락부는 1901년 지금의 자유공원 기슭 자리에 지상 2층의 벽돌조 건물을 지어 옮겨왔는데요. 설계자는 러시아인 사바찐으로 건물 안에는 사교실, 당구장, 독서실 등 사교 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는 제물포 사회의 색다른 장식을 마련했죠. 하지만 1914년 일제에 의해 인천의 각국 조계가 철폐되면서 제물포 구락부도 문을 닫았고요. 일본 제국 제향군인회 인천연합회가 사용하면서 정방가구로 불렸으며 광복 후 미군의 장교클럽, 시립박물관, 문화원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었다고 합니다. 아, 구락부라는 얘기는요, 원래 클럽이란 말인데, 일본인들 또는 중국에서 나오는 구락부, 그야말로 한문에서 나오는 구락부의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일본인 표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구락부라는 한문으로 쓰면 그야말로 구구자에다가 즐길 납자, 그 다음에 그 우리 부서할 때 부자, 이렇게 쓰는 구락부예요. 그래서 클럽이란 말보다는 자연스럽게 구락부, 전부 구락부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칭호가 불려지고 있죠. 한때는 6.25 때는 미군 장교 클럽도 했고, 또 이북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 이북군 대대본부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북한군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역사를, 애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물포 구락부입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용도가 변경됐던 제물포 구락부는 6.25 전쟁이 끝나고서야 문화공간으로서 제 모습을 찾았는데요. 멋진 외관을 갖춘 제물포 구락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낯선 땅에서 문화를 교류했던 서양인들의 모습까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공원 역시 제물포 구락부를 설계한 건축가 사바찐에 의해서 188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조선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공원이었던 이곳은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리운 조국을 추억하면서 자연스럽게 타국의 문화를 접하게 된 통로기도 했죠. 지금도 인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쉬어가는 쉼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유공원의 또 다른 명소는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건립된 곳인데요. 현재 자유공원을 보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근대공원의 풍경이나 독립운동의 열기를 떠오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알고 보면 일제강점기의 자유공원은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3.1운동 이후 조선에서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됐고 그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였던 한성 임시정부도 이 공원에서 13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원 한복판에 서 있는 큼지막한 메가더 장군 동상을 보면서 메가더 장군 이전에 존재했던 공원의 역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본다면 현재 공원의 모습과는 조금 색다른 풍경과 느낌을 상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메가더 동상에 있는 그 공원 정상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광장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또 메가더 동상이 저렇게 육중하게 서 있는 장면이 좌우에 나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참 아름답게 보이죠. 오늘 날이 뜨거운데 모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과 이렇게 숲속에서 이렇게 동상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보면서 늘 평소에 느꼈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인천이 걸어온 과거 개항시의 개항 당시 여러 가지 고난과 순환을 이겨내온 그 굳건한 인천의 모습과 함께 역사 속에서 그 사라졌던 건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남아있는 건물들만이라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잘 담아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그런 멋있는 우리 중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함께 아주 재밌게 걸어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늘 그려왔던 개항장의 풍경들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보면서 또 내가 느껴왔던 그림들과 또 현장에 있는 건물들과 비교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현장 탐사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붉게 물든 해가 수평선 너머로 뉘엿뉘엿지면서 화백 김재열과 함께한 인천 근대 개항장의 하루도 저물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인천 근대 문화 풍경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인천의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중구의 역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답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중구 개항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해양관광의 선두, 현대유람선, 이학갈비, 온누리 쭈꾸미, 청기와 장례식장, 캐치옷, 인천교가구, 케이블TV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